오늘의 플러스,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는 거장들의 투자 전략을 배워봅니다. 이윤수 에릭의 거장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요즘처럼 시장의 방향 잡기가 어려울 때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이야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미증시는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좀 주춤한 분위기가 분명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럴 때 거장들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궁금한데요. 오늘은 누구의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살펴볼 인물은 3명입니다. 워런 버핏은 빼놓을 수가 없죠. 버핏과 또 베이비 버핏이라고 하는 빌 에크먼 그리고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선정했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분기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지난 한 몇 년 동안 거장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뭔가 승부수를 건다는 느낌은 확실히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분기에 뭔가 이 각자의 테마를 딱 잡아서 거기에 승부수를 딱 띄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워렌 버핏부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특히 버핏의 은퇴 전 선택이 이번 보고서에 담겨져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어땠습니까? 네, 우선 이제 요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버핏이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투자를 주관하고 나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의문들이 제기되긴 하는데 저는 버크셔서의 투자는 여전히 버핏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버핏이 은퇴하기 전에 이제 서한을 내놨잖아요. 그 네. 서한을 읽어 보면은 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주주들이, 버크셔서의 주주들이 새로운 후임자인 그레가벨에 익숙해지기 때까지 본인이 지분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것이고 나는 아직도 매일 출근하면서 매일 투자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가벨의 뭐 커리어나 역할 등을 보면은 이 버크셔서이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장주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또 지주회사로서 뭐 이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고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레가벨은 이 지주회사로서의 버크셔서를 운영하는 뭐 인수합병하고 자회사 관리하고 요런 데 강점이 있는 사람이고 아직까지 상장주 투자는 버핏의 입김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과정에서 버핏의 투자, 마지막 투자 선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였습니까? 네, 우선 버핏의 투자의 특징은 요번 분기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썰틴F 규모 추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23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이 규모를 줄이다가 25년 3분기부터 이제 지난 이 3분기부터 미국 주식의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 주식을 늘려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매수매도 탑5를 보시면은 가장 많이 산 거는 쉐브론이었고요. 가장 많이 판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애플이었습니다. 아마존 역시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는데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보유 지분의 77%를 이번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2년 내내 계속해서 매도를 해서 한창 때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에서 애플의 비중이 50%가 넘었었는데 이제는 2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미국 주식은 사이즈는 늘리지만 기술주 비중은 줄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버핏이 기술주 비중을 줄인 게 이번 13F 보고서부터입니까? 그 전부터 그랬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 전부터 꾸준히 그 흐름이 나타나긴 했고요. 애플 예. 매도에서. 근데 요번에 아마존도 대량 매도하면서 예. 더욱더 기술주를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히 버핏이 오래전부터 에너지 기업은 꾸준히 담아왔잖아요. 이번에 요즘도 에너지 기업들이 좀 뭐랄까요? 강세를 보이는 회사들도 있던데 그 부분엔 주목할 부분이 없습니까? 네, 특히 이제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애플이라든지 코카콜라 이런 투자가 유명하지만 사실 네. 버핏은 50년대부터 원유 투자를 해온 원유 투자의 베테랑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버핏이 이번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쉐브론이잖아요. 쉐브론의 투자 포인트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유가가 드디어 오른다입니다. 네. 이 그래프는 이제 유가 그래프인데요. WTI 기준으로 보시면 2022년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야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예. 근데 이제 원자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작년 말부터 유가가 다시 오를 것이다. 26년에는 상승세로 반전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지금 요 그래프는 이제 원유 생산 및 수요를 연간 생산 및 수요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 22년부터 파란색인 공급이 주황색인 수요를 먼저 상회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공급이 많아진 이유 중에 주된 원인은 미국이 계속해서 증산을 했습니다. 네. 22년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러시아 원유가 이제 부족해지겠다. 이게 제재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유가가 이제 이
공급이 타이트해져서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우려 때문에 유가 뭐 배럴당 120달러까지 갔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러시아 원유는 제재를 받았지만 중국과 인도 같은 데로 잘 흘러 들어가고 네. 그리고 미국이 어마무시하게 전략 비축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 정유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증산을 하라고 압력을 넣었고요. 그 결과 미국이 22년부터 25년까지 계속해서 증산을 해 왔는데 근데 드디어 이제 26년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미국의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정보청도 올해부터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량이 감소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수요 측면에서는 AI가 있습니다. 즉 AI 수요를 이 원유 가격이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그 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천연가스로 대부분 네. 생산하잖아요. 원유랑은 무관한데 근데 전력 외에 다른 모든 부분들의 원유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우리가 기초적으로 굴이나 이런 광물을 채광해야 되잖아요. 예. 채광하는데도 원유 쓰고 그 광물 그렇죠. 운송해서 정제하는데도 원유 쓰고 아스팔트 까는데도 원유 쓰고 그 칩 만든 플라스틱 만드는데도 원유 쓰고 그렇네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요가 원유 수요를 굉장히 늘릴 것이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원유가 반절될 거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 중에 하나가 지금 아직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유가가 반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만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는 유가가 반전하지 않아도 정유 기업은 괜찮다는 겁니다. 유가와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앞서 보셨듯이 3년 동안 유가가 계속 하락했잖아요. 예. 원래 이 정유기업의 특성상 유가와 정유주의 주가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비슷하죠. 예. 근데 이 3년 동안 그래서 정유주가 안 좋았습니다만 예. 이 시기 동안 정유기업들이 체질 개선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5년에 드디어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워런 버핏이 투자한 쉐브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가가 거의 마이너스 20% 떨어졌거든요. 브렌트 네. 기준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쉐브론이 사상 최대 영업 현금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유가 이유가 하락에도 뭐예요? 불구하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 구조 조정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조직을 재정비하고 이제 저수익 비액tiv 자산을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헤스라는 다른 정유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헤스라는 회사가 가이아나라는 지역에 이제 유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가이아나 지역은 저비용으로 이제 고마진을 유전을 이제 시추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이아나 유전을 확보했다는 장점도 있고 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AI를 도입하면서 탐사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공정도 효율화됐다라고 쉐브론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줄고 또 마진은 올라가서 이 사상 최대 영업 현금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쉐브론의 손익분기는 쉐브론에 따르면 브렌트유 기준으로 $50거든요. 네. 굉장히 글로벌 기준이 지금 손익분기점이 정유기업이 $60인데 그거보다 $10나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오르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인상적인 움직임이 이 그래프는 이제 25년 동안 쉐브론과 엑선모빌과 이제 유가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의 가격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브렌트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마이너스 2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 네. 쉐브론과 엑손모빌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유주들이 유가가 오르지 않아도 이 정도 수준에서도 이 기업 체제를 개선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제 올해도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예. 이런 포인트 때문에 이제 쉐브론에 투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예전과 달리 진짜 유가의 흐름과 정유주들의 주가의 흐름은 전혀 다른 결로 움직이는 회사들이 이렇게 그 사이에 생겼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결의 투자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적 투자의 대명사인 빌 에크먼 이분의 포트폴리오 공개 좀 해주세요. 네, 버핏을 봤으니까 이제 베이비 버핏이 빌 에크먼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 에크먼 역시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좀 인텔리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하버드 나왔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 여러모로 엘리트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이미지와 달리 기술주를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네. 빌 에크먼은 나는 요식업에서 100점 100승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제 기술주보다는 요식업이나 이런 쪽을 좋아하는 투자자인데 근데 이번 분기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기술주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퍼싱 스퀘어, 빌 에크먼의 펀드의 섹터별 비중을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네. 주목하실 부분이 빨간색입니다. 23년 1분기부터 이제 빨간색 테크 섹터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지금 테크 섹터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예. 과거에 비해서. 근데 빌 에크먼이 요번에 매수매도한 걸 보시면은 메탈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번에 첫 매수를 이렇게 했고요. 예. 그리고 아마존도 대량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예. 비레크먼의 말에 따르면은 23년에 구글을 매수했고 25년 상반기에 아마존을 처음 매수했고 그리고 이번 4분기에 메타를 처음 매수함으로써 3총사가 완성됐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빅테크 주식들을 전부 다 하나씩 추가해서 다 담기 시작했네요. 근데 이게 좀 의외입니다. 요즘 들어서 AI 기업들의 부채 문제라든가 수익성 문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예전보다는 주춤한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 AI 주식을 가장 이제 끌어내리는 발목을 잡는 우려 중에 하나가 이제 캐펙스 우려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이렇게 돈 많이 쓰면은 나중에 돈은 벌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렇죠. 우려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비레크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펙스에 대해서 모든 캐펙스가 나쁜 게 아니다. 나쁜 캐펙스와 좋은 캐펙스가 있는데 나쁜 캐펙스는 이 갑자기 운영 비용이 예상 밖에 발생을 해가지고 비계획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거는 나쁜 캐펙스고 네. 근데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거는 좋은 캐펙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AI 캐펙스는 후자, 좋은 캐펙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빅테크들은 원래 이제 자산 분배에 굉장히 정통한 기업이잖아요. 돈을 허투루 안 쓰는 걸로 그렇죠. 정평이 난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투자 수익률에 대한 그러니까 ROIC에 대한 충분한 계산이 섰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다. 그리고 비레크먼이 또 이제 행동주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경영진과도 자주 접촉을 하는데 경영진과 접촉을 해보니 이제 이 빅테크 자사 그러니까 내부의 사례와 데이터 그리고 외부의 사례와 데이터를 종합해 보니까 이 정도 캐펙스를 투자를 해도 나중에 충분히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돈 많이 쓰는데 지금 빅테크 이렇게 비싸졌는데 괜찮냐에 대해서도 이 비레크먼은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K자 고성장 구조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K자 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K자 거기다 이제 고성장일 구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0년부터 25년까지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이제 13%거든요. 근데 비레크먼이 그럼 이 13%의 수익률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분해해 보니까 10% 포인트가 EPS 성장에서 왔다고 합니다. 나머지 3% 포인트가 이제 멀티플 확장이고 그러니까 20년부터 25년까지의 상승은 실적 주도로 올라온 상승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격만 무리하게 뛴 게 아니라 실적이 끌고 온 거기 때문에 이걸 비싸다고 보기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성장 수치가 굉장히 좀 고성장이거든요. 과거와 비교해도 이 코로나 이전에는 EPS의 연평균 S&P 500의 EPS 연평균 성장률이 7%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0% 되니까 훨씬 더 높은 수치고 근데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이게 다 소수의 기업에서 왔다는 거죠. 이 성장폭이. S&P 500의 상위 10개 기업만 보면은 이 기업들의 향후 2년 EPS 성장률 추정치가 20%거든요. 연평균. 근데 나머지 490개 기업들은 요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비레크먼이 봤을 때는 과거보다 성장 속도는 빨라졌는데 네. 요걸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소수 기업에서만 요 성장이 오더라. 그래서 K자 고성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K자 고성장, 고성장을 하는 소수의 그런 기업들은 지금 이 정도 밸류에이션으로는 비싸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고성장 구조가 이렇게 얘네 이 빅테크 위주로 고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매수한 시점을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23년에 그 당시에 이제 제미나이가 처음 시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 네. 오류가 있어가지고 예. 주가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예. 이거 챗GPT에 밀리는 거 아니야? 구글 위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구글의 경쟁력을 믿고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했고요. 오히려.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이제 해방의 날이 있었죠. 관세 발표하면서 아마존 이커머스를 하는데 관세에 직격타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주가가 엄청 빠졌는데 그때 네. 이제 또 매수하고 요번 메타도 3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캐펙스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또 시장이 우려를 사서 주가가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자금 여력이 충분한 대가들도 약간 주가가 빠졌을 때 절묘한 타이밍 때 매수하려는 그 습성은 계속 고수를 하는 거군요. 그리고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증시에 있는 기업들도 뭔가 고성장을 더 랠리로 달려가는 회사들과 그렇지 않은 회사들로 흔히 말해서 여기도 양극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특히 메타에 주목했다. 사실 요즘은 AI에서 메타가 좀 주춤하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이건 또 왜 주목을 했을까요? 우선 메타 같은 경우는 비레크먼은 이제 거대 앱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메타가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왓츠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세 가지의 앱이 일간 활성화 유저 수가 35억 명이다. 그러니까 요 거대 앱 가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메타의 주 전장이 디지털 광고 시장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요 35억 명의 DAU를 통해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세 가지 앱 모두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 앱에 더 종속되고 요 앱에 더 경쟁력이 강해지는 그런 효과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메타의 굉장히 깊은 소비자 행동이나 소비자 관심사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 메타의 소비자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버리고 다른 플랫폼을 택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 같은 이 경우는 AI 캐펙스 우려로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빌 에크먼은 오히려 이 시장의 우려와 달리 메타는 AI의 수혜를 가장 강력하게 받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콘텐츠 추천이라든지 예. 유저 개입이라든지 광고 수익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두 AI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일례로 인스타가 이 25년도 기준으로 24년에 비해서 인스타 유저의 영상 시청 시간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야. 그만큼 이제 알고리즘이 정교해진 건데 예. 개인적으로 봐도 인스타를 보면은 과거에는 제가 뭐 어떤 이 강아지를 귀여운 동물들을 이 좋아요를 누른다면은 이게 주로 이제 강아지나 귀여운 동물 추천해 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더 세분화돼 가지고 예. 제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 중에서 골든 리트리버에만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면은 강아지 중에서도 골든 리트리버 컨텐츠만 계속 보여줍니다. 다른 뭐 시바이누라든지 이런 건 보여주지 않고 이런 예. 식으로 AI 도입을 통해서 더 알고리즘이 정교해졌기 때문에 예. 이 유저들이 더 종속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가 내가 사회생활에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서비스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사회 인맥이 아니라 관심사나 취미 기반 그룹으로 좀 탈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 컨텐츠 추천에 더 정교해진다는 거는 메타의 앱의 경쟁력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AI로 인해서 훨씬 더 이 타겟팅이 정교해졌기 때문에 이 메타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광고주 입장에서 또 메타에서 AI를 통해서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메타는 AI 캐펙스 때문에 이 우려를 살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빌 에크먼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발상을 전환해 보니까 그렇겠는데요. AI로 인해서 광고 수익도 훨씬 늘고 정교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좋아했던 요식업 기업들은 매도했다고 들었습니다. 야, 진짜 많은 게 바뀐 것 같은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네, 빌 에크먼의 상징과도 같았던 투자죠. 치폴레를 이번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전량 매도에는 K자 고성장 요인이 있지 않나 싶은데 치폴레 같은 경우는 요 K자 고성장에 구조적 피해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치폴레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경쟁 브랜드의 저가 공세로 소비자를 뺏겼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치폴레가 프랜차이즈인데 포지션이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경쟁사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네. 그런데 이 경쟁 업체에서 오히려 더 저가 공세를 취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양극화라서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치폴레 쓰느니 내 지갑 사정 안 좋은데 치폴레 쓰느니 더 싼 맥도날드나 버거킹 먹겠다 요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작년 주가 흐름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요 그래프는 25년도 치폴레와 맥도날드의 주가 추이입니다. 네.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치폴레가 K자 이 성장 구도에 완전히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치폴레를 완전히 매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30년 무손실 기록으로 유명한 드러켄밀러 이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드러켄밀러 역시 요번에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 그래프는 드러켄밀러의 패밀리 오피스인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의 13F 규모 추이인데요. 이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은 역시나 25년 2분기부터 슬슬 지금 미국 주식 비중을 과거와 다르게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이 해방의 날 때문에 미국 주식이 폭락했을 때 한번 쓸어 담고 그 이후로 관망하다가 요번에 다시 좀 베팅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규모만 늘린 게 아니라 어떤 테마에 베팅했다라는 게 확실히 보이는데요. 요 그래프는 이제 매수 매도 탑 5입니다. 매수원을 한 목록을 보시면은 가장 많이 매수한 게 금융주 섹터 ETF고요. 네. 그다음에 S&P 500 동일 가중치 그리고 브라질 ETF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매도한 거는 테바나 인스미드나 나테라처럼
본인이 이미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미국의 바이오주를 가장 많이 매도했는데,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로테이션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셀 아메리카라는 또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탑승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의 경우에는 4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보셨듯이 이제 금융 섹터 ETF와 S&P 500 동일 가중치 지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일 가중치 이 금융주는 대표적인 가치주고, 동일 가중치 지수는 지금 우리가 S&P 500 지수와 동일 가중치 지수를 비교를 하면은 네. 이 S&P 500은 아무래도 빅테크나 이런 성장주의 비중이 높고, 동일 가중치는 그냥 동일 가중치 다 준 거니까 예. 가치주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지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은 S&P 500 동일 가중치보다 확실히 테크가 잘 나갔으니까 이 S&P 500 지수가 더 치고 나가다가 한 작년부터 S&P 500 동일 가중치 지수가 좀 더 아웃퍼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치주 로테이션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여기 베팅한 거 아닌가 싶고, 또 이제 가치주 하면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많잖아요. 이 드러켄 밀러 같은 경우는 경기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침체가 안 올 거고 나는 경기가 좋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 그래프는 이제 30년물과 3개월물 금리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요게 이 금리 곡선을 요 금리 차이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예대 마진의 이 직접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은 장기 금리를 따라가고 예금 금리는 단기 금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예.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이 커진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은 은행이 대출을 활발하게 해줘서 경기가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가치주에 탑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앞서 말씀 주신 길을 셀 아메리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미국 대신 다른 외부 시장에 뭐 투자한 게 있나요? 네, 요번에 브라질 ETF에 상당히 크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브라질 아까 말씀 네, 주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의 이 기술주, 특히 바이오 주식들이었거든요. 네. 요거를 또 대량 매도했습니다. 요번에. 그 이유는 지금 아무래도 작년부터 미국에 비해서 비미국 주식들이 더 아웃퍼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요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제 미국 지수와 비미국 지수들의 주가 지수를 대비를 한 겁니다. 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미국에 비해서 미국이 더 잘 해나가는 거고, 예. 낮으면 낮을수록 그 반대라는 건데, 2010년대 중반부터 요 미국이 장기간 비미국 지수를 아웃퍼폼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요 흐름이 좀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은 너무 비싸고 그에 비해서 비미국 주식이 좀 싸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중남미와 브라질 호재가 각각 있습니다. 예.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미지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중남미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호재가 금리 인하가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원자재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브라질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계속 하락세거든요. 네. 근데 지금 브라질이 금리를 15%에서 지금 동결하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 때문입니다. 근데 인플레가 지금 작년 10월부터 하락세이기 때문에 업계에선 15%에서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브라질의 대표 주가 지수가 보베스파입니다. 이거 예. PR을 보면 지금 12.7 정도 되거든요. S&P보다 훨씬 낫네요. 네, S&P 500이 대략 한 29 정도 되고, 같은 이머징 지수가 대략 한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머징 지수에 비해서도 훨씬 더 싼 편이기 때문에 금리 내려가? 그러면은 멀티플이 확장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PER이 낮다 보니까 멀티플이 앞으로 더 확장될 여력이 크겠네라는 판단이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앞서 이 유가가 반전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브라질의 주가 지수가 유가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브라질 요런 측면에서도 브라질 지수가 좋다라고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수 에릭의 거장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